그라디언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엇박자 논란 속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 7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지하면서 금리는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내 구독경제 시장이 40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해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수료 수입으로 3조 원을 번 구글은 다시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물 가뭄 속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 대란이 수도권 전체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오는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정부는 돈을 푸는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자 재정과 통화당국 수장이 만나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만남만 가졌을 뿐 시중 유동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수장이 별도의 자리를 가진 건 지난 2018년 하는 조찬 회동 이후 무려 2년 7개월 만입니다. 두 수장의 만남은 최근 불거진 재정과 통화정책 엇박자 논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정이 역대 최대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과 통화당국 간의 경제 인식이 상당 수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른 바 있습니다. 공개된 논의를 보면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감소와 같은 민생 경제 어려움을 강조했고 이 총재는 초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쏠림 현상과 같은 금융 불균형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수장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 속에서 부문별로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 했습니다. 회동이 화기애애하게 끝났지만 그렇다고 재정과 통화당국 간의 구체적인 타협점이 나오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달 15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은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더 강하게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추경 자금을 시장에 뿌려야 하는 정부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정책 엇박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자리로 그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브레이크 밟고 한쪽에서는 가속기 밟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하는 거 다 상의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상의를 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브레이크하고 액셀레이터를 한꺼번에 밟고 있는 것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시장 유동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벌어진 지금 이번 자리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양측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올 가을 부동산 시장에 최악의 전세난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매물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전세가 2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월 15억 원에서 한 달 새 8억 원이 뛴 겁니다. 이제 20억 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전세가 굉장히 쌌거든요. 네, 그때는 뭐 12억, 13억에도 계약하신 분이 있고 이번에 신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세가 지금 22억, 23억에 맞춰져 버리는 거죠. 서울 전세값은 105주 연속 상승세. 특히 반포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가 있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 전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이어 지난달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254개로 석 달 전보다 14.7%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문제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마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울 아파트는 13,023가구로 지난해보다 10,000가구 줄었습니다.
신규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 물량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금리에 따라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게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일부 진통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이사철과 관련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물량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시장 내에서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탈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구독 서비스인 카카오톡 서랍입니다.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구독 유지 버튼만 보입니다. 화면을 한참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해지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구독과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교묘히 피해간 겁니다. 구독 서비스의 해지가 그 소비자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동안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권익위 그 권고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비자가 해지를 하기 위해서 버튼을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소비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는 해지를 막는 그야말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멜론의 경우 애플 휴대폰 사용자는 앱 내에서 해지가 불가해 따로 웹사이트를 찾는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이처럼 해지가 어렵다 보니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후 자동 결제로 넘어가고 문제를 느끼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과정이 복잡해서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용하는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많았던 넷플릭스, 왓챠 등 유명 OTT의 경우 약관상 무료 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고 결제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엑스프로파일 등 상당수 중소 어플들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결제 일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 수준에 불과했던 관련 지침 대신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독경제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는 그 결제일에 결제되는 것을 모르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걸 사전에 고지해 주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구독경제의 가파른 성장에도 우리 제도 곳곳은 허점투성입니다. 이 구독경제 시장의 문제점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 네. 이 구독하고 해지 버튼을 같은 화면에서 보이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부가 바꾼 것 같은데 네. 앞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 해지 버튼 참 찾기 어렵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스마트폰을 다루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못 찾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해지 버튼이 저렇게 숨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제 제도를 여러 손을 봤다면서요. 굉장히 좀 허망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양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같은 이런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구독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약관을 좀 손봐라 이렇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렸고 네. 이제 이 주요 내용은 언제가 자동 결제일인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주일 전에는 알려주고 자동 결제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결제 일주일 이내에 사용한 이력이 없으면 그냥 군말 없이 환불해줘라.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쭉 양 기자와 함께 살펴봤더니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OTT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손대지 않았던 나머지 영역들은 여전히 사각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그 제도 개선은 OTT에만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를 보면 이제 X 프로파일이라는 곳이 네. 이제 중도 환불 규정도 없고 배짱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네. 여기는 어떤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X 프로파일이라는 곳은 이제 SNS에 내 SNS 계정에 누가 방문했는지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그 이용 서비스 약관을 좀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환불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카카오라는 여론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 이런 대기업조차 아까처럼 이렇게 그 해지 버튼을 숨겨놨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런 걸 보면은 해지하려는 마음이 되게 강해져요, 오히려. 점점 강해지죠. 더 이건 기필코 해지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정부의 이 제재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게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거를 막을 마땅한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양정숙 의원을 이제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이런 이제 꼼수를 부렸을 때도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과태료가 1,000만 원 수준이라 좀 실효성을 거둘지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우리나라 구독경제 시장 규모가 40조 원입니다. 이게 2016년보다 이제 무려 1.5배나 커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독자를 유지하고 또 늘려가는 게 과태료 1,000만 원 맞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겠네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커진 플랫폼들이 이제는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갑질이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구독 경제 생태계의 핵심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플랫폼인 구글과 애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글과 애플. 스마트폰 이용자 중에 여기 두 회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구글 방지법이라고 해서 좀 추진이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글 방지법, 그러니까 전기통신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사실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상임위 과방위를 통과를 할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였는데 구글 갑질 방지법. 그렇죠. 이제 그게 결국은 논의되지 못하고 산회를 하고 이제 미뤄졌는데 이게 이제 잠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글이 이제 앞으로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유통되는 모든 앱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로 시행을 하고 수수료를 30%를 떼간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라고 치면은 우리 백화점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매장에 입점해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손님들한테 돈을 받을 때 우리 결제 수단만 쓰게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30%는 내가 가져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실은 게임 앱에서만 적용이 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 게임 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게임 산업이라는 게 좀 규모가 크고 그 콘텐츠 문화 장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수료 30%를 내더라도 그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판로만 확보만 되면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나갈 이제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뭐 우리말로 된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글로벌 시장 아무리 요새 케이팝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부랴부랴 인앱 결제 강제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데드라인이 사실상 이제 다다음 주 이제 그러니까 7월 중순께 열리는 상임위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여야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발을 맞추면서 이제 강력하게 이 인앱 결제 강제하는 걸 금지시키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었는데 이제 야당 쪽에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구글이 이제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30% 너무 비싸다 말이 되냐 이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15%로 좀 해줄게. 그래서 이제 반값 정책을 내놓으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니까 쟤네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좀 지켜보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반응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구글의 특정한 조건들 매달 10만 회 이상 다운을 받아야 되고 구글이 OS를 하는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생태계에 같이 협력하는 회사
기업들의 한정해서 몇 개 분야의 회사들만 이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 기업은 대한민국에 10개가 안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한 발 물러섰던 이제 또 다른 논리가 이제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CT 그 거대 ICT 기업들에 대한 기조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 단위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글의 이런 좀 그 과도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 힘만으로는 또 할 수 없으니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그 통상 마찰 이슈는 사실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인터넷 기업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국적 기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스마트폰을 쓰려면은 구글 아니면 애플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앱마켓을 좀 구글 앱마켓처럼 좀 우리도 좀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정말 이 적기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이 늑장 대응도 이런 늑장 대응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스토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그 우리 토종 이제 앱스토어입니다. 그 지난 2016년에 그 국내 ICT 간판 기업들이죠. 통신 3사와 그리고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곳인데 그런데 이제 정부 공공기관 앱 중에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들이 거의 평균 한 90%가 넘어가는데 이 토종 국산 앱마켓에 등록된 공공 앱이 불과 25%에 불과합니다. 이게 행정안전부가 이제 최근 며칠 전에야 이거 모두 다 등록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육성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오죽하면 지난 국감에서는 좀 이런 문제를 토종 앱마켓을 지원하는 문제를 좀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종 앱마켓이 있긴 있는데 정부조차 이제 앱 생태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앱을 뭐 다른 나라가 개발한 걸 굳이 뭐 써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국산 앱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편하니까 쓰는 건데. 국내 앱 마켓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성장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일부 대체가 되면 이제 이런 이슈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결국은 이제 이런 글로벌 플랫폼 공룡들한테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뭐 자칫하면 이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그 국내 앱 매출에서 한 65%를 차지하는 구글이 결제 정책을 이대로 강행을 한다면 거의 그 우리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거의 한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고스란히 소비자한테까지 피해가 돌아오는 건데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독점이 강화되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플랫폼 경제 자체가 1인 독점 체계 아닙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는 구조거든요. 2등, 3등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아직은 이렇게 충분하게 마련돼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연구 용역해서 이제 나온 경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해서 추산되는 비용만 해도 경제 피해가 약 컨텐츠 업계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약 2조 원 정도 이상의 경제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게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1,500억, 매년 1,500억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한번 두터워진 플랫폼 장벽은 다시 허물기가 쉽지 않죠. 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정부의 대응은 왜 항상 이렇게 선제적이지 못한 건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벤처 매거진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이른바 DTC 시장.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왔기 때문에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와 함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 DTC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의뢰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소비자가 집에서 타액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보낸 뒤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인 DTC가 최근 도입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만이나 탈모 발생률과 같은 미용 헬스케어 분야에서부터 몸에 부족한 영양분과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웰니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이미 1억 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DTC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DTC 업계 글로벌 1위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의 23andMe는 지난달 나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7조 6천억 원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진단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DTC로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 항목이 260개이며 일본과 중국도 허용 항목이 각각 300개, 36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수행된 시범 사업에서 허용된 검사 항목이 70개에 불과합니다. 검사 항목을 늘릴 때마다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규제 완화에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DTC 검사 시장은 EDGC를 비롯해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 바이오 등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기반으로 DTC 유전자 검사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집으로 배송된 진단키트에 자신의 상피세포를 채취한 뒤 회사에 보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비만 위험도, 영양 상태, 탈모 가능성, 피부 상태 등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 다이어트 서비스 업체인 주비스와 협업해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약, 건기식, 화장품 기업들과의 서비스 연계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시장 확장성이 무한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DTC 유전자 검사 분야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장에서의 이제 새로운 주요 사업 모델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DTC 검사 전담 부서가 이제 학술 지원, 또 마케팅, 또 실험, 분석을 다 총망라할 수 있게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마크로 어레이 방식으로 한 번에 유전자 70만 개까지 추출하는 기술을 갖춘 EDGC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상 찾기 서비스를 런칭한 데 이어 CJ-제일재단과 함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이후의 솔루션, 즉 식품, 영양, 운동 또는 더 약물, 신약 이런 어떤 헬스케어 또는 전체 바이오의 솔루션 2차 상품을 이어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아마 전체 회사의 매출에 굉장히 상당한 폭을 차지할 거로 보이고요. 웰니스 분야에 한정돼 있던 항목이 질병 예측으로 확장되면서 마크로젠은 뇌졸중, 암 등 13개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DTC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로젠은 SK텔레콤과 함께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케어에잇 DNA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 DTC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실증 특례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아직 100억 원 규모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지만 대기업 등도 눈독을 들이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DTC 시대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네, 차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한 이후에 좀 피로감이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정말 코스피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예. 이번 주 월요일만 3,300선 위에서 움직였고 그 이후로 3,300선 밑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은 3,281.78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여전히 개인이 좀 증시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개인이 3조 3천억 원 사들였고 기관이 2조 3천억 원, 외국인이 5,50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힘이 빠지는 좀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서 특히나 기관 수급이 중요한 게 좀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지만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종목들 샀습니까? 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예. 2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을 하면서 이번 주에 좀 지속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 SDI는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에도 이름을 올렸고 또 경쟁사인 LG화학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많이 산 것으로 좀 분석이 됐습니다. 예. 또 SKI 테크놀로지도 기관들이 좀 많이 샀는데요. SKIT는 지난달 11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보호예수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3거래일 정도 상승하다 오늘은 좀 보합권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고요. 또 기관 매수 상위 종목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 리츠코 크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슈가 있었죠? 네, 리츠 종목인데요. 이 리츠코 크랩은 이 1인 리테일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주주의 지분이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른 리츠주들보다도 좀 유통주가 좀 적다라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주주가 12.3%의 지분을 블록딜로 좀 매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이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 순매수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번 주 하지만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고 또 SK이노베이션과 하이브 등이 이번 주 개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코스피 상황 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또 코스피가 최고치 달성을 한 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일 때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좀 다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1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가 코스닥 개장 25주년이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사실 20년 10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1038.18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이 좀 이끌었고요. 외국인까지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은 2차 전지용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을 좀 가장 많이 사들였고 오늘은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었습니다. 예, 그럼 코스닥에 적용된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 전해주셨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또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내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좀 한 얘기를 보시면요. 시진핑 주석이 이 행사에서 인민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서 피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중국몽을 달성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성장 산업에서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미중 패권 경쟁 수혜주로 배터리주가 꼽히면서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좀 움직였습니다. 예, 이 시진핑 주석이 또 한 번 강력한 정권의 힘으로 경제 정치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념식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배터리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중국이 미국에 좀 지지 않기 위해서 자국산 전기차를 좀 많이 팔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30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로컬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관련 배터리주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이 확대가 되면서 GM이나 포드 같은 전기차 판매가 급등을 했는데요. 따라서 신한금투는 미중 패권 경쟁의 수혜주로 삼성 SDI를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당초 90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하면서 삼성 SDI가 이번 주에 상승을 했고요. 또 관련주인 LG화학도 이번 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도 이번 주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장에서 종목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펄업이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소식들이 또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또 판호가 발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펄업이스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서 이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주에 3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96,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또 KTB 투자증권은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또 펄어비스의 다른 게임들도 중국 판으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여타 게임즈들도 좀 관심을 받았지만 카카오 게임즈 같은 신작이 좀 흥행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은 좀 크게 움직였습니다. 넷마블 역시 또 신작이 흥행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지만 신작에 대해서 좀 성적이 좋지 않은 NC소프트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 전체 시장 규모가 게임 시장 규모가 5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업은 어디가 될지 또 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죠. 네, 다음 주 좀 중요한 일정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매출도 7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도 1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발표가 되면서 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도 8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또 많은 분들이 주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겠죠? 네, 맞습니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크론 CEO가 한 이야기를 좀 보시겠는데요. 내년 말까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장기 매출도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의 예측치를 보면요. 매출은 약 61조 원, 영업이익도 10조 8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적이 중요한 게 또 주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건데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주가의 영향은 좀 미미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도 8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말 갇힌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아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8만 전자를 언제 벗어날 것인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좀 주가는 횡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습니다. 특히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좋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 좋았지만 주가는 빠졌잖아요. 뭐 올해 좋은 거는 에브리바디 다 아는 거고 내년에 과연 계속 좋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PC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내년도는 PC 성장률로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그런 시장의 의심이 최근의 동향을 보면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IT 같은 내구재를 안 사고 대신에 이제는 뭐 여행을 간다든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이런 서비스업에 돈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그런 미국의 제조업에다가 반도체를 팔아서 먹고 사는데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업황이나 이런 쪽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단 올해 실적 기대감은 이전부터 쭉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실 내년까지 이런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하는 입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소비 대상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유로 꼽힌 만큼 또 삼성전자가 언제 8만 원을 탈출할지 좀 장기적으로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또 주목해야 할 일정 살펴볼까요? 네, 7월 중에 IMF가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요. 7월에는 그간의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정치를 내놓습니다. 좀 IMF 경제 전망 4월 달 거를 좀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미국은 6.4%, 중국은 8.4% 성장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IMF가 발표한 미국 연례 경제 정책 리뷰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7% 성장할 것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말쯤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에 3.6%를 제시를 했는데 그 수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4.2%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4.2%면 지금 IMF가 제시한 수치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항상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소 좀 높은 수치를 제시하기는 합니다. 지난해 12월보다도 반년 사이 1%포인트나 높인 수치인데요. 만약에 이것이 달성될 경우에는 2010년 8.6% 성장 이후에 6.8% 성장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연간 기준으로 금년 성장률은 11년 만에 최대폭인 4.2% 성장, 고용은 작년 취업자 감소분 22만 명을 뛰어넘는 취업자 25만 명 증가, 그리고 수출은 6천억 불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달성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작년 말 예상치로 제시했던 3.2%의 성장과 고용 15만 명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목표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정부의 자신감이 또 상당히 포함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른 기관들이 좀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면요. 대부분 4%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4%, 또 LG경제연구원이 다소 보수적인데 4%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도 이 4% 이상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DSR 대출 한도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을 피해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보험사 같은 비은행권 대출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거란 전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김상근 씨는 깐깐해진 대출 규제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는 소식에 현금을 조달할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사회 초년생인 제가 이제 대출을 받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해서 사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달부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직장인의 경우 7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 한도는 3억 3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DSR 규제 강화 이틀째, 4월 규제 발표 이후 한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한 고객들은 미리 대출을 다 받아 은행 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했지만 대출 한도를 묻는 전화 문의는 많아졌습니다. DS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본인의 이제 소득 한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부분이 있으니까는 저희도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에 이분이 해당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조 원대였던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 증가폭은 지난달 말 6천억 원대로 크게 둔화된 상황. 은행권 위주였던 주담대 상품 수요는 이제 40년 초장기 모기지, 서민 5대 보금자리론 등 대환용 정책 모기지 상품과 완화된 DSR 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사 등 비은행권 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은행권 규제와 맞물려 올 1분기 기준 전체 보험사 주담대 잔액은 48조 8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 6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정책 대출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달 중순 금융당국과 함께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의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새롭게 재정비해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위기감이 감돌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오늘 이런 성과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 당혹감이 묻어났던 분위기는 2년이 지나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소부장 기업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2년의 경험을 돌아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했습니다. 오히려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3대 품목에 대한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핵심 품목의 수입선이 끊기면서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국산화와 국내 양산, 대체 소재 발굴 등으로 자체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소부장 100대 핵심 품목 중 일본 수입 의존도도 2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소부장 공급망 강화는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등을 거치면서 주요국들과 반도체, 배터리 동맹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핵심 국가로의 목표를 제시했고 기업인들도 화답했습니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더욱더 강화하고요. 또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더욱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부장 강국을 실현하고 선도적 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소부장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6번째 현장 행보였고 지난해 SK 하이닉스를 방문한 뒤 1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우리 재정당국이 곡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꼭 틀어지고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달리하는 게 것처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한 가지만 역할을 더 안 하셨다고 물어볼게요. 그러는데 작년도에 한 가지만 더 추경을 60년 물어볼 만에 테니까 4번을 했고요. 지난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설전을 벌인 장면입니다. 이 고성이 오갈 만큼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지 선별 지원을 할지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결국에는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국민의 80%에게만 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정 간 힘겨루기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뜻이 관철된 건데 홍 부총리의 이딴 소신 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말들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에만 해도 여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선별 지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반만 해도 홍남기 부총리가 판정승할 거다 이렇게 점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캐시백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설득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소득 하위 80%엔 재난지원금을 주고 저소득층엔 추가 지원금,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는 캐시백 이렇게 다층 구조로 설계를 한 게 설득력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로 주장하다가 나중에 80%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전략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 정책을 놓고 그동안 홍 부총리가 여러 차례 좀 당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번번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선별 지원까지 합치면 2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네, 아직까지 여당 내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이 있는 만큼 변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뜻이 관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놓고 홍 부총리는 이번까지 총 11차례 당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번번이 물러섰는데요. 올 초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선별 지원을 놓고 벌인 당정 힘겨루기에서 2승을 거둔 셈입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을 놓고 자꾸만 승패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당과 대립각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토로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예전에 비해 강경한 태도를 자주 보이는 홍 부총리의 존재감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우선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됐고 개각 때마다 나오던 교체설도 이젠 잠잠해졌습니다. 홍 부총리의 소신 행보를 놓고 향후 거취와 연관짓는 얘기도 그래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 거취라고 한다면 홍 부총리가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던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강원도 춘천 출신 홍 부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에 출마할 거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아니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내년도에 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한테 여쭈셨고요. 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설전벌인 과정입니다. 주제와 무관한 질문이긴 했습니다만 홍 부총리는 출마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출마를 할 거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홍 부총리의 일단 강원도 현장 행보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홍 부총리가 타석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뜻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선만 되면 삼선도지사도 자신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원도 경제부지사에 내리 2번, 기재부 출신이 임명된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홍 부총리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도 없지 않습니다. 예, 이런 관측이 현실화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고 오겠습니다. 청년과 노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용 지원을 한 것처럼 40대 고용 대책을 별도의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 2019년 12월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장면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주역인 40대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프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특별 대책을 주문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일단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 뭐로 보십니까? 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40대 고용대책 지시한 이후에 정부는 열흘 만에 40대 일자리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선 3개월 뒤인 2020년 3월 말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40대 일자리 대책만 내놓기보다 모든 계층을 위한 고용 대책부터 수립하자며 40대 일자리 대책을 후순위로 미룬 겁니다. 지금 표면적이다라고 이유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속내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0대 일자리 대책이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게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40대가 갈 곳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 부양을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직을 하더라도 저임금이나 단기 일자리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택하는 길이 자영업이 많지만 최근엔 최저임금 부담이나 코로나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 연령대별 지지율도 한 요인이란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지지율로 보자면 그래도 딱 이 40대가 이번 정권의 우호한 성향이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030 세대와 달리 40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심위관이 본격화하는 청년들 대책이 당정청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 정책보다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정부가 짜는 사실상 마지막 하반기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내용을 봐도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 일자리 2만 개에서 3만 개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주거와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청년 대책엔 올인한 반면 40대에 특화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상황에 어떤 계층에 특화된 정책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일단 다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40대 고용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한 44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프 보면 하락세를 보인 30대와 비슷한 흐름이고
20대의 경우도 3년 동안 소폭 개선되는 듯한 모습 보이다가 코로나가 닥친 지난해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이나 40대나 일자리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정책이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40대는 말 그대로 우리 경제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나와줘야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싶어도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된다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름값만 믿고 시장성이 애매한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미 경쟁이 치열한 종목을 고르는 게 낫다는 지적입니다. 연속 기획보도 장외 주식 ABC. 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장외 주식을 고르는 법을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국 장외 주식 시장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모두 141개. 대기업 계열사부터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까지 모두 상장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무엇보다 시장성이 확실한 종목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름값만 믿고 시장성이 애매한 종목을 골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장외 주식 가운데 흙 속의 진주를 찾기 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노려볼 만합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 결과가 좋으면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최근 비상장 기업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아이디어스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수공예 제품을 만드는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누적 거래액이 5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어 레드오션으로 불리는 시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은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품 경쟁력이나 시장성을 검증받은 만큼 위험 요인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꼭 이런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나눠져 있는 이런 시장이 오히려 스타트업들한테 소위 말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런 회사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성이 확실한 종목을 찾았다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하나라도 다른 차별점, 특히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 특허나 뭐 예를 들면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무형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을 분석하기 힘든 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투자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백의 민족, 한민족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흰소의 발걸음은 우직한 인내와 강인함을 담고 있습니다. 흰소의 해인 올해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2년째를 맡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도 소부장 핵심 품목들은 대일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며 기술 독립을 일궈냈다는 호평도 이어집니다. 물론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인의 위대한 업적을 폄훼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흰소의 발걸음처럼 희망을 담아 묵묵히 앞으로 걸어가는 한국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